금요일 아침입니다. 마켓 시그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니 저희가 그 기대에 더욱더 부응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잠시 뒤 마켓 마감 브리핑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지수의 흐름을 이끌었던 다우존스. 최근에는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오고 있는지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밤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된 만큼 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간밤 마감됐던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은주 앵커가 말해주신 대로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홀로 0.17%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4%, 0.23%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승장이라고 생각한 이유 계속해서 다우존스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수 흐름을 봐도요. 우상향 곡선이 아니었고요. V자형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 나타났고 또 이날 같은 경우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도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 뒤섞여 있는 분위기 강했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부터 M7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12% 소폭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0.55%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이 호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을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전한 이후 주가가 12% 급등세 나왔습니다. 호실적은 또 AI 열풍 때문이었다. AI가 이제 수치로 찍히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이날 3.5%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 내용에 따라서 또 시간을 거래해서의 주가 흐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장은 3%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보상한 패키지가 큰 표 차이로 통과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계속해서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들,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3조 2,85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는 40억 달러로 굉장히 적습니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 누가 과연 시총 1위 자리를 공고히 가져갈 것인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특징주입니다. 2.92%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보상안이 큰 표 차이로 통과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2부에서는 시간을 거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브로드컴 12.27%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실적과 10대1 액면 분할 소식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 버진 갤럭틱은 14%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버진 갤럭틱은 20대 1의 액면 병합을 발표했습니다. 20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우주 관광 기업으로서는 주목을 받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 주가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시장을 뒤흔들었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미국 물가가 진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난달 헤드라인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수치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이 전월비 0.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2% 상승하면서 예상치나 4월 수치에 비해 모두 낮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원도 전월 대비 0%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였습니다. 모두 예상치 그리고 4월 수치보다도 낮게 확인이 됐죠. 미국의 물가가 진짜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또 이날 고용 시장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6월 8일 기준 24만 2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13,000건 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한 건데요. 실업자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182만 건으로 전주 대비 3만 건가량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는 그런 듯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인하 가능성을 60% 안팎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승장 아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저는 욕심 쪽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fear, 공포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심리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성 지수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가져와 봤는데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이날은 하락하면서 그래도 안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과연 시장 투심이 다시 살아날지 여부는 시장의 온기가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물 4.697%를 기록했고요. 10년물도 4.2%대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돼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에 따르면 2025년 원유 공급이 넘쳐나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 유가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하락폭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오펙 플러스는 204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2,5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면서 수요 정점론에 대해 반박을 제기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WTI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국제 금값은 인플레이션 둔화, 즉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oday is kind of classic digestion day after a pretty meaningful move up to all-time highs on, both the Nasdaq and the S&P. We've had two pieces of what I consider to be quite encouraging news from stocks perspective, which is, both consumer yesterday and now producer price inflation is showing some encouraging signs of moderating. So that led to a pretty big move earlier in the week in the stock market. And now I think today it's just sort of digesting that news while we're sitting again at close to all-time high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어제 FOMC와 CPI 나름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다우 홀로 떨어졌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최고치 기록에 나섰는데요. 또 오늘 그런 주가 흐름에 힘이 되어준 것은 발표된 P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 먼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일단 5월의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와 고용이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을 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5월의 상품 지수는 전월보다 0.8%나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비용 하락이 상품 PPI 하락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도 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료의 가격이 4.3% 하락했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가격은 1.8%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이어 이틀 동안 굉장히 굵직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건 또 고용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이 이제 조금씩은 차가워지고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안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4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상승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공개가 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도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월가가 예상했던 22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20만 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고물가를 고착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죠. 고용 관련된 지표를 계속해서 주목해 왔었는데 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에서 이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은 현재 미국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과열 상황은 아니다라고 고용시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앞서 확인해봤던 인플레 지표와 또 고용 지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관련된 소식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패키지 승인될 것인가라는 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속보로 들어왔죠.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성과 보상안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본인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트위터 하나로 테슬라 주가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7% 넘게 장중에 오름폭을 키웠지만 결국 장 마무리에는 힘이 조금 빠지면서 3% 아래때까지 밀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상안에는 560억 달러, 원화로는 77조 원의 보상안과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는 이전안이 모두 승인되고 있음을 시사를 한 건데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간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 자체는 30% 가까이 하락이 됐던 상황인데 국내 증권 업계에서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테슬라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견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해당 소식으로 또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브로드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날장에서도 시간의 거래 두 자릿수 이상 올랐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서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의 2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늘어난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전망치도 높여졌는데요. 또 오는 7월 15일부터 10대 1으로 주식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드컴이 주요 빅테크들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장기 사이클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와 알파벳에 이어서 현재 증시에서는 7번째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올해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1조 달러에서 빠져나온 상황인데요. 이 브로드컴이 그 7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브로드컴이 3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치도 공유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국 증시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현재 대선 후보가 남은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이 채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채굴주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전력 소모나 이슈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준비가 됐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채굴을 미국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금 유럽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 상황이 미국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꼽히는 비트팜 같은 경우는 오늘 16%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율도 66%까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2배 이상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대선까지 이 해당 분위기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흘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둔화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깜짝 둔화한 게 투심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의 또 핵심은 도매 물가입니다. 미국의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깜짝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데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 0.1% 상승을 예상한 시장 전망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원에는 0.5%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컸었는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CPI가 떨어진 것은 에너지 가격이 4.8% 하락한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해 디젤, 상업용 전력, 제트 연료 가격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은 0.8% 떨어지며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간 치솟았던 서비스 가격도 보합을 보였습니다. 5월 CPI 둔화에 이어 PPI까지 하락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CPI 중 항공료와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의사 진료비 등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데요. 이대로라면 이달 말께 발표될 PCA마저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5월 PCA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헤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8.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월에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하락할 확률도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시장은 두 차례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점도표는 5월 CPI 물가 둔화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도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점도표를 확인하기까지는 9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점도표보다는 이제 FOMC 회의 이후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기준금리 방향이 어디로 갈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다시 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애플이 드디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0.55% 오르며 사상 최고치인 214.24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3조 2,85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오른 데 그쳐 시가총액이 3조 2,810억 달러에 그쳤고 애플이 가까스레 1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인공지능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다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2024년에서 AI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곧 랠리를 펼쳤고 AI 전략이 아이폰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내놓은 인텔리전스 AI 덕분에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은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M1 이상의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아이폰 16 등 향후 나올 제품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텔리전스 AI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플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애플이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이었던 테슬라도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머스크의 보상안이 조금 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가 모처럼 2.9%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일론 머스크 CEO에게 수십조 원대의 성과 보상안을 지급하는 안건 표결을 표결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은 머스크 CEO가 주총 사전투표 결과 보상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전날 밤 X에서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보상 재승인안과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워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현재까지 큰 표차로 통과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결과도 이제 나왔는데 결국 머스크의 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12회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스탁 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로네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뒤집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주주들이 자신의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곧 머스크이고 머스크가 곧 테슬라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고
테슬라 경영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 표결이 즉각 어떤 효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항소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상안이 통과된다면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 발표, 피트 인공지능 게임을 도입해야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예고를 미리 해드렸고 전분기 실적을 직전분기 실적을 한번 봤었죠. 그리고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자료로는 봤는데 최종 정리된 화면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거시경제 지표를 좀 볼게요. 뭐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한마디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그겁니다. 두드러기가 난 환자한테 두드러기를 완화하려는 약을 썼는데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연준의 고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드러기 약을 두드러기가 완화될 만큼 쓰는 그 접점이 어딘가. 여기서 더 강력하게 써서 두드러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죠. 거기서 정말 찾아내야 돼. 뭐 똑똑하니까 찾아내겠지만 뭐 온 국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물가지수는 예상치 대비 하회를 했네요. 0.1% 플러스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2가 물가가 줄어들어 버렸네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는 물건 가격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냉면 가격이 15,000원 한다는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지금 여름에 냉면 먹어야 되는데 냉면이 15,000원이랍니다. 밥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15,000원짜리가 내일 10,000원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냉면 15,000원이었는데 10,000원에 먹을 수 있네. 10,000원도 비싸지만 어제 15,000원이었는데 오늘 10,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임금도 내려가요. 일하기가 싫죠. 똑같이 일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파는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장사하기 싫죠.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지표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이게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경제가. 그때는 금리 인하고 뭐고 약효가 듣지를 않아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나오니까 또 나오죠.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상회했네요. 22만 5천 건 예상했는데 24만 2천 건. 그리고 그 건수가 거의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가봅시다. 거의 2023년도 중반 정도 가야 되나요? 그쵸? 그 시점만큼 나왔죠, 지금? 예, 그거 보면 요 정도? 여기? 2024년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면 안 좋죠.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힘드네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서 우리 힘들어요. 파월 제발 금리 인하를 해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실업자가 막 양산되고 지금 경제가 침체돼 버리면은 그때 금리 인하는 약효가 안 먹혀요. 적당히 나와야 돼, 적당히.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두 개 거시경제 지표가 두 개가 일단은 너무 지금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나온 건 아니고 추세가 아니라서 금리 인하를 7월 달은 좀 무리인 것 같고 9월이나 11월에 한 번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거 항상 그렇죠?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이게 만약에 더블 딥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브로드컴 실적을 볼까요? 아, 이거 무슨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 야구로 따지면 무슨 에런 저지가 나왔는데 오타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2의 에런 저지가 나오고 제2의 오타니 나오고 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천비디아를 가니까 너무 개인 투자들이 비싸다 가니까 액면 분할해줬죠. 브로드컴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천로드컴이라고 했잖아요. 천로드컴 되니까 또 액면 분할을 하는데요. 야, 이런 선순환이 있나요? 물론 액면 분할이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근데 뭐 그런 거죠. 황제주가 되었다가 개인들한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액면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약간 좀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액면 분할을 하는 거는 지금 그건 뭡니까? 무슨 물량을 뿌리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지금 미국은 맨날 이래요.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액면 분할하고. 근데 액면 분할한 가격이 또 10배가 돼요. 또 10분의 액면 분할하고. 평생 그러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024년 2분기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43% 증가했네요. 12.49 빌리언 달러. 여기다 액면 분할 소식까지 해가지고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39% 급감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봐야죠.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46% 나왔고요. 근데 조정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겁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난 거 아니야? 순이익이. 근데 조정으로 하니까 플러스 6%가 났잖아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매출 믹스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이 칩을 팔잖아요.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고 얘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만듭니다. 네트워킹에 관련된.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를 같이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차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구독 서비스로 기업들이 구매를 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떻게 조합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있는데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살래?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CEO의 멘트에도 나옵니다. CEO 이름이 혹탄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여기도 계속 VM 웨어가 나옵니다. 자, 브로드컴의 지금 혹탄 CEO도 뭐 또 젠슨왕처럼 스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젠슨왕이 맨날 여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콘서트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용어들이 나오는 단어 그 현장인데 그게 지금 완전 콘서트가 돼버렸잖아요. 젠슨왕의 콘서트가. 지금 브로드컴도 뭐 실적이라던가 주가의 흐름은 그걸 계속 전철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VM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VM웨어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다음에 저 검은색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우리의 새로운 마케팅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데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 아, 요거는 저기군요. 네, 저기입니다. 자, 자체 뒤에 종목이었고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목적으로 VM웨어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의 메시지에서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던 캐시카우, 이걸 슈팅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벌어다주는 소가 있고 새로운 슈팅스타가 뜨고 있는 이 부분을 CEO도 강조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을 계속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팔 수 있다는 이 장점이 브로드컴을 지금 AI5 중에 굉장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브 앤 버스터즈 보죠. 요거 한번 보죠.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나면 매출액은 3.57% 정도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계속 서프라이즈예요.
이것도 지금 1.01% 주당 순이익 그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예, 매출액보다는 서프라이즈 추세가 크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 분기 2024년도 3분기도 지금 예상치가 전 4분기에 대비해서 또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걸 또 허들을 뛰어넘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데이브 앤 버스터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굉장히 혁명을 일으켜서 가고 있는데 아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소비주들을 보는데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2023년도 1분기인데요, 이거는. 다 틀려. 이게 분기가 다 회계 기준이 기업마다 틀려요, 미국은. 얘는 2023년 1분기인데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41%,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2%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로드컴처럼 만약에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온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잖아요. 볼까요? 아, 얘는 여기서도 말을 못했네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장사가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정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0%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66%고 푸드 앤 베버리지가 34%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기가 불법이거든요. 일본은 빠찡코 하면서 90세 노모가 그거 당첨된 거 가지고 생활용품 바꾸러 가잖아요, 슈퍼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바꾸는 게 불법이에요, 게임이. 그래서 그 어저께 말씀드린 경인선수길 앞에 있는 짱구 오락실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즐긴 다음에 티켓을 받아가지고 경품을 바꿔요.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도 즐기고. 근데 이 부분이 더 많죠. 게임 즐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게임 즐기는 부분하고 푸드 앤 베버리지가 마이너스 2%, 1%씩 줄어들었다,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분이죠. 소비주에서 다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거. 영어로는 Comparable Store Sales Trend. 여기 보면은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동일 매장 매출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번에 백종원 씨 얘기하면서 빗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점포는 처음에 이벤트를 마케팅을 엄청 밀어줄 거 아닙니까? 서비스 제공도 많이 하고. 그걸 제외해야죠. 그리고 폐점할 점포는. 폐점할 점포인데 이제 집기 다 빼고 이제 장사 안 하는데 매출이 확 안 나오겠죠. 그런 걸 빼고 지금 현재 비교 대상할 수 있는 동일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의 매출을 비교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코스트코는 여기에서 동일 매장 매출 비중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보면은 계속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어서 감소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6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동일 매장 매출이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트코, 월마트 실적은 좋았어요.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아베크로미 같은 의류업체 실적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네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표본을 여러 개 보면서 한 번에 판단을 해야죠. 과연 전체 매장의 소비주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인가? 소비주는 좋은데 어떤 특성 있는 매장의 매출이 좋지 않은 것인가? 기업의 매출이. 그러니까 얘네의 어떤 이런 특성, 게임을 즐기고 밥 먹는 이런 매장의 특성이 안 좋았던가?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유해 중에서 데이비 앤 버스터즈의 비중이 줄었던가? 그렇겠죠. 어쨌든 얘네들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EO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CEO 여기에 크리스 모리스의 메시지를 브로드컴에 갖다가 읽어버렸는데 아까 읽은 게 그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데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 CEO는 일단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식음료를 향상되게 제공하고 게임 가격 전략의 개선을 가져왔다. 근데 이게 강력한 프로모션이란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한 프로모션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무상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1+1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 손실로 나타나고 그게 일회성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주당 순이익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CEO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제품 믹스를 바꾸고 뭐 게임 가격을 바꿔보면서 소비자들을 끌을 수 있는 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기적으로 수익과 수익성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리모델링 계획에 분명한 성과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이 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CEO의 강력한 메시지에 따라서 이게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폭을 줄이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데이비드 앤 버스터즈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23년도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뭐 중요도를 솔직히 모든 기업이 다 중요하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에 당연히 더 포커스를 집중하는 게 지금 약간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코스트코 같으면 모르겠어요. 코스트코, 루루레몬, 그리고 아베크롬비 이런 것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중요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좋아서 아까 말한 거시경제 지표가 두드러기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마음을 잡아준 게 뭐였어요? 그런 소비주들의 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뭐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일부는 자신감 있지만 일부는 자신감 없게 나오고 물가는 하락을 하고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소비주들의 실적이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직도 강하다. 다만 물가는 완화되고 조금 금리 인상을 동결이나 인하로 해볼까 하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그 요소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이 하나 조금 어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들의 실적은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브로드컴에서 보시다시피 AI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쓰이는 쓰임새가 사용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5라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도주가 물론 엔비디아도 거기 당연히 속해 있지만 엔비디아는 워낙 뜨겁게 달렸잖아요. 지금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지금 발자취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너무 간단합니다. 소비는 위축, AI는 팽창. FOMC가 저물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핫한 키워드 AI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반도체고요. 또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AI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에도 눈길이 많이 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시야를 넓혀보면 또 다른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AI가 이제는 인프라와 리츠를 띄운다가 되겠습니다. 인프라와 리츠를 어떻게 띄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그 기회 중 하나 유틸리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고금리에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섹터 중 하나인데요. 올해의 수익률 한번 보시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섹터별 수익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기술 섹터가 가장 높은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유틸리티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벌써 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유틸리티에는 부정적이고요. 또 유틸리티 전통적인 배당주지만 고금리 시대에서는 배당 매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래에서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제조 공장을 미국 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요 증가가 유틸리티를 회복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가 1분기 실적에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미 2016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200% 증가 이미 했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89% 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I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기존 대비 160%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도 2030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계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38%, 전체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증가가 전체 전력 수요 증가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틸리티 기업 실적에도 이미 이 전력난에 대한 기대감이 찍히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로까지 찍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1분기 유틸리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서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향 전력 매출이 이미 1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향 전력 매출이 연평균 성장률 6%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1, 2%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률을 대폭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1분기 실적 때 발표를 한 겁니다. 또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전력량이 3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 미네소타주 모든 가정에 공급 가능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요구 전력량이 60에서 90메가와트로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지난 1분기 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먼저 인프라 기업들에 찍히고 있는 만큼 인프라 기업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많은 전력들을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미국, 유럽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전력 솔루션을 위해서 주요 유틸리티 기업과 합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친환경 시대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로 생산해내는 전력보다는 재생 에너지의 전력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센터로 인한 재생 에너지 수요 전망치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틸리티 기업 속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틸리티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에 모두 부합하는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리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데이터 센터 리츠도 조건에는 부합을 해야 합니다. 이전 대비 5배에서 10배 증가하는 전력량 공급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야지 빅테크들의 그런 눈에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해당 리츠 어떤 리츠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또 매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를 다시 IT 기업에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모두 96%의 그런 전력원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리츠는 디지털 리얼티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이퀴닉스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만 56%까지 지난 2022년에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리얼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 삼성증권 보고서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증권이 이 내용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미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디벨로퍼가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난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꼽히는 기업들이고요. 듀크 에너지는 미국 3위의 유틸리티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25%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빅테크 기업들과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오고 있습니다. 서던은 미국 2위의 유틸리티 지주사 기업인데요. 30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을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매력이 부각될 수가 있겠죠. 23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이퀴닉스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8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도에 힌덴버그가 공매도 리포트를 이퀴닉스에 대해 발간해서 좀 우려가 있긴 했는데 지난 1분기 실적 때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이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서던, 듀크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 모두 팀랭스 그러니까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 또한 모두 다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 더해서 전해드립니다. 다만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리고 서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한 명의 셀 의견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지금 AI와 관련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면 유틸리티 또 이렇게 리츠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벌어졌던 많은 이슈들 속에서 여러분께서 꼭 집중해야 되는 이슈들만 모아서 일부 진행을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증시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테슬라가 밤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머스크의 보상안도 통과가 됐고요. 펀더멘털에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2차 전지주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2차 전지주 테슬라발 이슈로 좋은 호재 모멘텀 작용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분위기는 어떠할지 저희 7시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